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1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불안한 미국 시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워낙 작년에 못 올랐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하고 또 맞물리면서 환율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되게 불안했었잖아요. 환율 148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뭐 여러 번 환율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올라갔을 때가 과거에 2008년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IMF 때 하나는 미국의 금융위기였고 또 IMF 때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 1480원에서 아무래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거의 채바닥에서 이제 팔아달라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런 굉장히 불안한 시장을 거쳐왔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좀 읽고 오늘 기사는 안 그래도 댓글에서 원자재 ETF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금하고 원자재 얘기도 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늘 이렇게 감사의 댓글 적어주시고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다가 요 예전에 환경 와우 TV였었죠. 네, 그 파리가 붙어가지고 이분께서도 항상 이렇게 늘 그냥 짧게라도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경림님께서는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도 항상 거의 제일 1, 2등으로 늘 출첵을 하고 계시고 그죠. 은혜님 여기 참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CE 초이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미국 바이오, 한국 바이오 차이는 미국은 삼상대 주가가 오르고 한국 바이오는 1상만 통과해도 주가가 빵빵 터지고 3상이 안 되면 꼬라박기 때문에 밸류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갖다가 할인해서 거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도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PER하고 PBR도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변하게 만드는 요인은 뭔가. 매크로 변수 금리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그 산업 내에서의 독점적인 경쟁력 그게 재무제표 뜯어본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 무형의 자산 가치가 다 녹아 있다 보니까 무형의 자산 가치가 PER, PBR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BPS랑 EPS에는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도 결국은 결국 최종 승인돼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지금의 이 기술을 라이센싱 아웃 하든가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국내 바이오는 제가 봐도 1상, 2상 때 주가 쫙 올라갔다가 3상에서 실패하면서 박살. 그리고 미국은 정말 3상이 되면 올라가는. 좀 더 미국의 신약 개발 역사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길다 보니까 확인하고 사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이완이 님이 저는 곰보 배추청을 먹고 나왔다고 하십니다. 충청북도 살면서 나왔다고. 보내주고 싶은데 주소를 몰라서. 참. 감사합니다.
주소는 중소기업중앙회, 저희가 서울의 중소기업중앙회 7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 2018년도에 매수했는데 현재 소송 중입니다. 인보사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소송 중인가 보네요. 수익맘 님도 저도 티슈지 소송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량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점심 한 끼 금액을 정해서 그걸로 창출되는 수익금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보심이 어떨지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랑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취지가 이렇게 불우한 이웃에 대한 기부금으로 우리 워런 버핏 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참 뭐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래저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좀 금액을 늘려주면 어떠냐고 전화가 와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40% 인상해드렸네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연말정산은 제가 돌려받는 돈은 많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할 때도 저는 항상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을 뭐 장외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회사에다가 돈을 꽂아주거든요. 유상증자 형태로 비상장 기업 꽂아주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말 그대로 벤처기업이니까 되게 위험하거든요. 위험해서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제가 권하지는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했다가 망하면 그냥 사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면서는 뭐 보통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벤처기업 투자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그 경영진 보증에다가 뭐 그래서 벤처기업이 망하면 거의 그 벤처기업 사장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든요. 저는 거의 조건 없이 투자를 하고 근데 투자를 할 때 정 안 될 거 있잖아요. 정 안 될 거는 투자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울 때 투자를 해줘서 그 기업이 크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딱 봐서 저런 기술로 가지고는 저거 되기 힘들다 하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그래도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어쨌든 투자할 때는 기부한다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요거는 한번 어스랑 해서 하든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닝브리프 워메시방과 함께 참여하지 못해도 지각해서라도 잘 따라가고 있다고 김민준님께서 근데 삼양식품을 오전에 97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고 기다리는데 분명 97만원 위에서도 매수가 일어나고 했는데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분 차트 5분 차트 딱 보면 제가 이 댓글 보고 확인해 봤거든요. 9시 40 몇 분까지는 97만원에서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문을 내신 시간이 언제였는가 확인을 해 보시고 10시 보니까 10시 15분 요때도 97만 1,000원까지 거래됐거든요. 고가가. 그러면 10시 20분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10시 15분 전에 97만원 매도 주문을 내셨으면 당연히 체결됐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문을 냈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모바일에 보면 매수든 매도든 해놓고 또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저도 IRP 계좌에 분명히 체결됐을 건데 그 다음날 보니까 체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를 내셨는데 체결이 안 됐으면 미체결 잔고 확인 있잖아요. 미체결을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중간에도 네, 미체결 체결 여부 확인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시 15분 전에 97만 원에 반드시 매도를 거셨으면 97만 1,000원이 고가가 됐는데 체결이 안 됐을 리는 없습니다. 언제 주문을 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무님, 유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하락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관련 ETF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기 때문에 최지원님이신데 요거를 뒤에 기사 금하고 오늘 구리, 니켈 뭐 이런 원자재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폐 개혁설이죠. 계획설이 아니고 개혁. 네, 화폐 개혁입니다. 이 개혁하는 부분은 뭐 대충 어떤 그림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 화폐 개혁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 의견을 제가 좀 더 공부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로파파님이 룰루레몬은 캐나다 회사인데 같이 미움받네요. 아, 캐나다 회사였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고객분 중에 회장님이 지금 캐나다에서 좀 자녀분들이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거기 좀 생활을 하시다가 가끔씩 이제 한국 오시는데 그 따님이 룰루레몬 매장 하나 하셨다고 들은 것 같긴 하네요. 우리 복덩이 아우님이 자랑하면 꼭 이제 빠지더라. 그거는 정말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왜 자랑하고 싶으냐면 주식으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죠? 좀 정말 크게 먹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랑을 하면 떨어지는데 그 정도로 이 시장 분위기가 그때 하여튼 뭐 거의 모든 종목이 다 그래. 우리나라 종목, 미국 종목 할 거 없이 정말 자랑을 딱 하면 빠지는 거는 우리 복동이 아우님만의 징크스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죠? 매수전 분석할 때는 좋은 주식이라 하다가도 하락하면 믿지 못할 주식이 되어버리면 곤란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래로 떨어져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S&P 데드크로스가 떴는데 아직도 날아간다고 전망하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지누스 님이시고, 네. 그 데드크로스가 떴을 때 미국에서는 데스크로스라고도 하고 데드크로스, 데스크로스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고 나서 날아간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10중 8구는 데드크로스 나고 나서 날아갔습니다. 그게 뭐 주봉이나 이 일봉 말고, 그죠?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그 10중 8구 정말이야. 45년치 한 1980년부터 한번 차트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왜 그 말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는 시점이
실질적으로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영님이 개마무사 좋다고 했고요. 체슬리 무사. 그래서 제가 우리 체슬리 인턴 분들 그리고 인턴은 하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우리 용암의 신병학하고 모닝 브리프 들으시는 러닝 크루 분들 이걸 무사로 통일시킬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채무? 박전모와 함께하는 채무, 박채무? 예전에 임채무 씨 계셨는데 그죠? 박채무?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까? 막 이런저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사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강해 보이고 개미하면 항상 좀 이렇게 좀 약한 느낌이었는데 스레니티 님도 환경 호르몬 걱정 많이 하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혜미 님이 오들이 환경화원 나간 거 아침에도 칭찬을 해 주셨어요. 모닝 브리프 때 그죠? 주식하는 귤맨님이 제가 보기엔 펀더멘탈 무너지지 않았고 외부 이슈는 촉발 요인일 뿐 트럼프발 쇼크도 결국은 좋은 주식에게는 할인 쿠폰이 되고 나쁜 주식에게는 하락 가속기가 되는 조정장이라고 봅니다. 야,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좋은 주식에는 할인 쿠폰인데 나쁜 주식에는 하락 가속기, AI 가속기 했는데 그죠? 하락이 더 가팔라지는 가속기. 제가 이 말은 다른 방송 가서 한번 써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먹을 주식도 많지만 잃을 주식도 많기에 옥석 가리기에 신중을 기하는 시기입니다. 야, 주식 고수분이시네요. 우리 주식하는 귤맨님. 로맨스 김두둥님이 사담이 편안해서 좋아요. 펜 다 됐나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게 전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그죠? 이런 서로 사담도 나누고 하면서 긴장 풀고 골프 치든 뭐 배드민턴, 탁구 뭐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힘 빼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담이 너무 많네요. 19분 됐습니다. 사담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점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명품 재고 LVMH 어쩌다가 에르메스의 처음 왕자 내줬다라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에르메스의 버킨백이군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이런 가방을 좀 딱 이렇게 뽐내면서 이래 다니시는 분들한테 와, 에르메스 버킨백이 그렇구나 이래 좀 알아봐줘야 되는데 그죠? 네. 명품 제국으로 군림해온 루이비통, 모아 헤네시, LVMH가 처음으로 명품 기업 시가총액 1위 왕자를 에르메스에 내줬네요. 중국 경기 침체에 미국 관세 부담까지 겹쳐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거대 명품 그룹을 만든 LVMH의 전략이 불황기에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주가 차트다 그죠? 부진한 실적 낸 LVMH 24년 1분기, 25년 1분기 역성장을 했네요. LVMH 주가는 23년 전으로 피크아웃 치고 이거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왔네요. 헤드 앤 숄더 모양으로 이까지 빠졌어요 지금.
근데 에르메스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살표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에르메스는 우상향, LVMH는 이렇게 루이비통 가방하고 여기 아까 버킨백. 시가총액은 유로다, 그죠? 2,486유로니까 시총이 300조가 넘습니다. 35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에르메스도 살짝 이 시총을 밑도네요, 이제. 이 주식은 미국 증시에는 그 ADR이 아마 거래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 증시 이 까크 40에서 LVMH 주가가 7.8%나 빠졌군요. 어제 15일날 빠졌네요. 그리고 에르메스가 이래 저렇고 해서 1990년대부터 명품 기업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해온 LVMH가 처음으로 1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자, 급락의 원인은 부진한 실적 때문이고, 매출이 전년 비해서 1.85 감소를 했고요. 월가 컨센서스 212억 유로를 한참 하회했네요. 그룹 매출의 78%를 차지하는 패션, 가죽 제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3.6% 줄어든 101억 유로에 그쳤고, 지역별로 보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1분기 매출이 11% 감소했고요. 북미와 일본은 3%, 1%. 일단 다 줄었네요. 유럽만 전년 대비 2%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항상 이렇게 뭐 줄 서서 사는 것 같은데 11%나 감소했군요. LVMH는 중국의 경기 침체, 북미 시장 내 화장품 유통사의 할인 경쟁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긴 작년에는 보면 주식시장 코스피가 마이너스 9%, 코스닥이 마이너스 21%. 보통 이렇게 돈을 뭐 좀 시원하게 쓰는 업종이 주식이 막 올랐을 때 증권맨들이 그렇게 한 번씩 쓰고, 그 다음에 건설 시행사, 시행하는 분들이 또 시원하게 돈을 한 번씩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이 다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네요. LVMH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에 힘입어서 명품 기업 시총 1위를 지켜왔는데, 코로나 시기 중국 명품 수요가 늘면서 21년 유럽 기업 시총 1위에 올랐고요. 23년에는 유럽 기업 최초로 시총 4천억 유로를 돌파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뭐 600조예요, 그죠? 그러나 명품 큰손이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시총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네요.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 루카 솔카 애널리스트는 에르메스는 단일 브랜드 에르메스의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은 데 비해서 LVMH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낮은 브랜드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불황기에도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열광하는 에르메스에 비해서 타격이 큰 이유다. 그러니까 초고가 시장은 상위 뭐 0.1% 안에 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불황에 타격을 안 받더라고요. 그죠? 미관세의 수익성 악화 우려도 있는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우려도 LVMH 주가를 끌어내린 배경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뭐 블라블라. 1개월 사이 LVMH가 20% 빠졌고요. 에르메스도 한 5% 하락했고, 그 다음에 프라다도 19.3%, 캐링 그룹이 25%, 버버리는 27%나 빠졌네요. 한 달 사이.
미국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명품 소비 시장인데 23년부터 중국 명품 소비가 꺾이자 명품 업체들은 북미에서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펴왔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서의 수익성마저 악화할 위기에 놓였다. 월가에서는 관세 여파로 명품 기업 실적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도이치방크는 최근 리치몬트와 캐링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고, 명품 업체들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LVMH는 실적 발표 직후 컨퍼런스 콜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일부 생산 물량을 옮길 것이라면서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원달러 환율 뿐만 아니라 유로 원 환율도 급등을 하면서, 그죠? 환율도 영향을 줬겠네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우리 직원 빼 8년 동맹 충돌의 초긴장. 오늘 아침에 우리 성구 매니저가 요 얘기를 하긴 하던데, 하이닉스 한화에 주문하자. 한미반도체 HBM 라인에서 직원을 빼. 일단 기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HBM 제조 공정의 이 핵심 장비인 TC본더를 공동 개발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8년 동맹의 균열이 생겼고요. 한미반도체 장비만 100% 사용해 온 하이닉스가 최근 후발주자인 이 한화 세미텍 제품을 구입한 게 불씨가 됐는데, 한미반도체는 이에 반발해서 최근 하이닉스 공장에 파견 보낸 CS 고객 서비스 엔지니어를 전원 철수시켰다고요. 하이닉스는 신규 HBM 생산 라인에 한미반도체 매출 제품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커지는 HBM TC본드 시장인데 4.6에서 15 JP모건 자료고, 이게 억 달러네요. 억 달러. 15억 달러로 작년이 4억 달러, 4.6억 달러 수준이었고요. 한 7천억 정도 시장이고, 27년 내후년에는 10억 달러니까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 시장으로 성장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4.6이 15가 됐으니까 일단은 성장률로 보면 엄청나다, 그죠? 그리고 요 그림은 지금 보니까 HBM3 16 스택을 얘기하고 있고, HBM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65, 지금 전자 32, 그리고 마이크론 3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 매출 구조에서 이 TC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이나 되네요. 그 다음에 MSBP, EMI 실드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HBM 핵심 장비 보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최근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공장에 HBM 라인에 배치한 CS 엔지니어 수십 명을 회사로 불러들였고, 이들은 하이닉스에 납품한 TC본드 100여 대를 보수하고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한 인력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미반도체는 TC본드 가격을 28% 올린다고 하이닉스에 통보를 했고요. 한미반도체가 TC본드 가격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TC본드는 DRAM을 쌓아서 만드는 이 HBM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DRAM을 결합하는 장비입니다. 이 본딩이잖아요. 그죠? HBM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가 고객사 생산 라인에서 CS 엔지니어를 철수시키고 가격 인상을 통보한 것은 이례적인데, 하이닉스가 한화 세미텍에다가 420억 원을 주고 TC본드 12대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문한 게 갈등을 부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TC본드 특허 침해 혐의로 한화 세미텍을 제소한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오랜 파트너 대신 신생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고요. 업계에서는 각각 HBM과 HBM용 TC본드 세계 1위인 두 회사 간 갈등이 한국 HBM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를 했고요.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온 두 회사가 갈라서면 HBM 생산은 물론 장비 고도화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제조기업의 복수 공급사 시스템은 기본 중 기본이죠. 우리가 소울밴드라고 하잖아요. 네, 밴드를 하나만 두고 있으면 이게 소울밴드인데 아무래도 좀 후달리죠. 소울밴드 업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듀얼밴드나 멀티밴드로 이렇게 다변화시키는 게 기본적인 기본인데 여기 다 적혀 있네요. 그래야 한 개 업체의 공장이 멈춰서도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부품 업체간 경쟁을 붙여 납품 단가를 떨어뜨리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복수 공급사 시스템이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8년 동맹에 균열을 내는 빌미가 돼버렸습니다. 업계에서는 5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한 HBM 시장을 함께 일군 두 회사의 갈등이 자칫 대한민국의 HBM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네요.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HBM용 TC본드 공동 개발에 나선 것은 2017년이었네요. 이후 8년간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순망치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한미반도체는 독점 공급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5,600억 정도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45.6%에 달했습니다.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의 도움을 받았고 압도적인 이 수율로 HBM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는 배경에는 한미반도체의 TC본드가 있었습니다. 이랬던 두 회사의 균열이 불거진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이고 하이닉스가 싱가포르 ASMPT를 TC본드 복수 공급사로 고려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졌고 디어 한화세미텍이 하이닉스의 테스트용 TC본드를 공급했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소문은 한화세미텍이 지난달 하이닉스에 420억 규모 TC본드를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고 가격도 28% 올리고 엔지니어도 불러들였고 원청업체를 사실상 도발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한미와 한화가 지금 이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두 회사가 이런 강수를 둔 건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한미반도체는 최근 세계 3위 디램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에다가 TC본드 납품을 늘리고 있고요. 대만 공장을 중심으로 HBM 생산 라인을 확장 중인 마이크론은 한미반도체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마이크론에 111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올해는 3배에서 4배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 제품을 구매한 데도 이유가 있는데 특정 장비사에다가 100% 의존하면 가격 협상에 불리하고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고요. 한미반도체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칫 HBM 생산이 멈춰설 수 있다는 걱정이 반영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0년 TC본드 개발을 시작해서 3차원 이 3D 스택이란 자체 기술을 개발한 한화세미텍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극적인 화해 가능성도 있는데 하이닉스 HBM 라인에서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국내 대표 반도체 장비 업체로 성장한 한미반도체의 성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한 갈등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제시한 28% 가격 인상안을 하이닉스가 받아들일지는 이달 말께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TC본드는 D램을 쌓아 만드는 이 HBM 제조 공정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개별 D램을 연결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개별 칩을 일정한 간격으로 쌓고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2017년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시장의 45%, 예, 둘이 합쳐서 90%, 나머지 마이크론 10% 요랬는데 2017년에서 18년 지나가면서 2019년 됐을 때 반도체 또 겨울이 왔었잖아요. 거기서 삼성전자에서 뭐 HBM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한 2%밖에 차지 않았다 보니까 그때 삼성전자에서 그 HBM 그거 꼭 해야 돼. 예, 그 규모도 얼마 안 되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스크랩을 해버리고 계속 이래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좀 적은 규모로 우리 거에 맞춰서 이 커스터마이저 된 요 HBM 이렇게 좀 만들어 줄 수 있어 했을 때 그때 약간 문전박대 당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약간은 좀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 젠슨 왕이 그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2등 업체로서 뭐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열심히 이렇게 대응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이렇게 TC본드 장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AI 반도체라는 엄청난 수요가 생기면서 이번에 떼돈을 벌고 있죠. 하여튼 그 서로 간의 입장을 듀얼 밴드로 이렇게 소울 밴드보다는 밴드를 다변화시키는 것도 좀 서로 간에 좀 이해를 하고 그죠. 네, 좀 잘 저거 했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이 한미반도체랑 하이닉스가 있어서 엔비디아도 하이닉스에다가 계속 이렇게 고사양 HBM을 잘 만들어줘 하면서 의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장비로 이 TC 본딩 장비로 그러면 마이크론한테 장비 다 주고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서 그러면 1등 되도록 만들어줄게. 뭐 약간 서로 약간 이런 감정 지금 대립이 있는 거다 그죠? 요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긴 있어요. 이 관련된 기사에 한미 반도체 HBM 동맹 균열 이렇게 나오고 그 바로 밑에 보면요. 한미 반도체 삼성과 관계 회복 시도. 꼭 마이크론만 있는 게 아니라 뒷배라고 했잖아요 아까. 틀어지자 지금 삼성전자 관계 개선 가능성에 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데 한미 반도체 장비를 안 쓴다고 했잖아요. 안 쓴 이유가 2011년에 삼성전자 자회사인 이 세메스를 상대로 한미 반도체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단돼. 이 두 회사 관계에 최근 들어 훈풍이 불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한미 반도체는 최근 삼성전자와 이 TC본드 등 주요 제품 납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송이 마무리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데다가 업무 담당자도 상당수 바뀌면서 두 회사 간 교류가 재개됐다면서 양사 모두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의외로 잘 풀릴 가능성도 있다. 전자가 이 자존심 때문에 TC본드 이 한미 반도체 거 쓰면 되는데 이걸 계속 안 쓰면서 계속 수율 못 잡고 못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한미 반도체에 검증된 장비를 활용하면 최신 HBM의 3, 12단 또는 16단 제품의 수율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한미 반도체 역시 반도체 업계에 큰 손을 잡으면 덩치를 단번에 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한번 손잡으면 차세대 공정인 하이브리드 본딩 협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폭탄에 달러 약세, 미국 신뢰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 누구 인터뷰인가 했더니요. 혼돈의 시대 구루에게 듣는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 전략가 에드 야데니. 예, 야데니 리서치라고 제도권에서 되게 많이 봅니다. 미국의 운용사들이 이 야데니 리서치 리포트 되게 많이 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 전략가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이분이셨군요. 저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달러 약세는 미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얘기하셨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한 데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상호 관세를 전격 유예한 결정적 배경으로 미 국채값 폭락이 꼽히는 가운데 채권 자경단, 네. Bond Vigilant가 돌아왔다. 채권 자경단. 말이 회자되고 있고, 채권 자경단은 정부 정책이 시장 원리에 어긋날 때 투매 등을 통해서 시장에 경고를 보내는 투자자라는 의미로 야데니가 1983년에 처음 쓴 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월가의 대표 리서치 회사인 야데니 리서치 대표인 그는 미국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흡수한 채권 자경단의 힘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했고요. 야데니 대표를 화성으로 인터뷰한 거군요. 자, 트럼프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4.5% 수준까지 뛰었다라고 물었더니 올해 미국채 금리가 연 4.25에서 4.7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연 4% 미만에서 4.5로 금리가 급등한 것이죠.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채권 자경단은 정확히 누군가요? 라고 물었더니요. 모든 채권 투자자가 곧 채권 자경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정부든. 최근 워런 버핏도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단기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장기 국채를 불신하는 채권 자경단 같은 행동이죠.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달러 자산이 동결될까봐 두려워하는 나라도 채권 자경단이 될 수 있겠군요. 했더니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침공한다면 미국은 중국 자산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도할 유인이 있지만 급히 팔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서서히 줄이는 중일 겁니다. 미국 국채는 아직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지만 최근 달러 약세는 미국이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실제로 그들은 유로화와 엔화로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채권 국채가 급락 과정에서 채권 투매자들이 우려한 건 뭡니까? 관세는 적어도 몇 달간 물가를 자극할 거고, 즉 채권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보다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두고 채권을 던졌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나요? 했더니 올해 하반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체감할지도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고 성장은 둔화하기 때문이죠. 관세는 곧 세금이고 세금은 경제를 둔화시킵니다. 야, 이게 중요한 말이다, 그죠? 네, 세금은 경제를 둔화시킵니다. 단기적인 물가 상승 이후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 시장 혼란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페드가 금리를 20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연 1%포인트나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채금리가 오르면 정부로서는 정책이 원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이죠. 그러게요. 스캇 벤센트 이 재무장관이 기준금리보다 국제금리 인하에 더 초점을 둔다고 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물론입니다. 베센트 장관과 하워드 로터닉 상무장관 등 참모들은 우리는 월스트리트보다 메인스트리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미국인의 60%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곧 메인스트리트이기도 한 거죠. 야, 이 중요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제발 우리나라의 이 경제 정책에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주식이든 뭐가 됐든 좀 적극적으로 투자도 좀 하시고 해서 금융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죠? 금융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거 안 하는 게 어떤 청렴한 걸로 이렇게 됐는데 절대 아니죠, 그게. 트럼프는 관세에 따른 일시적 고통을 감수하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니다. 미국인은 고통을 잘 참지 못합니다.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경을 닫고 물가를 낮추라고 표를 던진 것이지, 그렇네요. 주가 하락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관세 정책을 하라고 뽑은 게 아닙니다.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채권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하는 사실, 기존 감세 조치의 연장에 불과하고 팁에 대한 세금 감면, 사회보장세 면제 등도 이야기되지만 규모는 크지 않아요. 문제는 예산안이에요. 감세 연장을 포함한 예산안에서 지출 축소나 적자 감축이 신뢰성 있게 제시되지 않으면 채권 자경단은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 트럼프 측은 2조 달러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500억 달러 정도뿐입니다. 결국 채권 자경단은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계획이 없으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세 유예로 물가 우려가 줄어들까요? 중국에 이미 관세를 부과했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다행히 연기됐지만 철강, 알루미늄,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145% 관세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러면 관세는 없다고 했는데 그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강제하길 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영구적인 관세를 필요로 합니다.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가 관세를 낮추면 미국도 낮추겠다는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트럼프 관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일자리가 목표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가락 하나 튕긴다고 갑자기 미국 전역에 공장이 생기고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4.1%입니다. 이는 실직 상태에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기보다 오히려 서비스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이미 꽤 좋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관세의 목표가 다른 데 있다는 건가요? 했더니 제 생각에 이게 중요하다, 그죠?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구리, 히토류 같은 자원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믿을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분명히 안보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트럼프는 관세를 그런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핵심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한국 같은 동맹국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미국의 동맹국조차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무질서한 세계로 들었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낳은 혼란은 무역 둔화, 더 나아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페드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나요? 했더니 매우 낮다. 페드는 이번 싸움에 가능한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페드는 손이 묶였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 대응에 실패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경기는 나빠지고 동결할 경우에는 책임은 정부에 돌릴 수 있는 구조죠.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기업과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정면 충돌보다는 협상을 택하라고 조언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뉴욕 부동산업계 출신 협상가이고 소리 지르고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웃으며 악수하고 끝나는 스타일이죠. 그죠? 문제는 그걸 대중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 방식은 혼란만 키웁니다.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 맞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할 때는 그래도 되는데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대중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되게 이 humiliate,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끼게 되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달콤한 인생? 그죠. 김영철 씨가 이병헌 씨한테 했던 얘기.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지르고 밀어붙이면서 해도 시진핑이 뭐 절대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네요. 야덴이 정부의 정책 실패, 채권 시장이 좌시하네. 이런 얘기를 쭉 밑에 해놓으셨습니다. 이분이 미국 코넬대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프루덴셜 배치 증권에서 수석 전략가로 일하던 1983년 7월 머니 앤 비즈니스 얼러트라는 주간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이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군요. 1983년이니까 그나마 82년부터 83년 초 7월까지는 금리가 그 리세션 기간이 끝나고 그래도 물가가 좀 안정되면서 주가가 쫙 올라올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책을 잘못하면 또 채권 자경단이 나타나서 미국채 박살낼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그때 했었나 봅니다. 바로 밑에 있네요. 보니까 당시 그는 보고서에서 재정통화당국이 경제를 규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대신한다면서 경제는 신용시장의 자경단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했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채권시장이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군요. 네. 또 중요한 얘기네요. 2009년에서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2년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시절에 영국 국채값이 폭락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국채 시장 혼란 등을 통해서 채권 자경단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 기사를 읽었다고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앞으로 더 폭등, 파격 전망, 트럼프 쇼크에 난리난 투자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글로벌 금 다시 사상 최고, 골드만 내년 4,000불까지 갈 수 있다. 한때 트로이 온스당 3,300불 넘어 달러의 약세는 안전자산 수요 폭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요 기간 동안에 이 달러당 트로이 온스당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에요. 근데 사실 요때 달러 인덱스가 지금 3개월 연속 4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달러 표시로 거래되는 이 금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지금 24년 1년 전 대비해 가지고 37.8%나 급등을 했는데 최근 상승은 그렇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까 그 댓글에서 화폐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리고 중국에서
국채 팔고 그죠? 금을 사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 많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보고서 통해서 올해 세계중앙은행의 금 매입량 전망치는 월 평균 약 80톤으로 이전보다 예상치를 높였다고 했고요. 경기 침체가 위험이 높아질 경우 금 기반의 상장지수 ETF로 자금 유입이 늘어서 금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 그런 분이 이제 뭐 크게 세계 경제 폭락할 거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은 뭐 비트코인 사라고 뭐 그러시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 금 사야 되겠네 하면서 돈이 좀 금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관세 불확실성에 구리, 백금, 니켈, 요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 풍년계 구리 요 가격 그냥 보여드릴게요. 닥터 카퍼 구리죠. 네, 구리 가격 지금 요러고 있고 백금 가격 요러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 요러고 있는데 자, 뭐 얼마 됐고 이런 거는 보시면 되고 구리는 건설, 제조, 전력 설비 등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이죠. 글로벌 경기에 민감해서 경기 침체 여부를 알고 있으면 구리 가격을 봐라는 경제학계의 격언이 있어서 그래서 닥터 카퍼입니다. 경제학 박사라는 거죠. 최근 구리 가격이 단기간 내에 급락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자, 구리 가격이 올라오면 사실은 진짜 경기가 박살나면 구리 가격이 더 빠져야 돼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관세가로 인한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국제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그러면서 결국 관세 올리게 되면 미국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이 돼서 지금 보면 달러 가치가 일단 떨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아까 댓글에서 지금 뭐 유가 ETF는 예전에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ETF나 ETN에서 그 유가 선물을 갖다가 사놓거든요. 근데 유가 선물이 현물하고 선물하고 가격이 보통 이렇게 선물 가격이 더 높죠. 그걸 콘텐고라고 하잖아요. 콘텐고 상황인데 그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3개월마다 그 다음 월물로 그 다음 또 이렇게 현물보다는 높은 가격에 있는 선물을 사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이 되게 유가 선물을 담아놓는 ETF 투자하면 별로 수익이 안 납니다. 유가가 30% 올랐는데 왜 안 올라가지? 유가 선물의 그 콘텐고 상황에 대한 롤오버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냥 유가 올라가면 상관관계가 높은 우리나라 순수 정유회사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미국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낫고요. 또 하나는 이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올라간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 해외 지금 이런 원자재가 전부 다 달러 표시예요. 그죠? 달러 표시라서 달러 대비는 올라간 것 같은데 달러 자체가 약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달러 가치 10%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10% 올랐다. 그러면 달러 표시로 거래되고 있는 이런 원자재를 포함한 ETF를 우리가 지금 원화를 투자하면 그게 달러로 바꿔서 그런 원자재 관련된 ETF가 됐든 실물이 됐든 실물을 담은 선물을 사든 그렇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덱스 골드 선물 요게 금 선물을 담는 ETF거든요. 금 선물을 담는 ETF를 볼 때는 금값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갈 때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코덱스 골드 선물이에요. ETF. 결론적으로는 이거 달러 표시로 거래되는 이 부분이 그렇게 투자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했죠. 구리백금 했고 마지막 기사입니다. JP모건 주식 과매도 코스피 연말 2,700이라고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증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위험 대비 수익이 더 나아지는 구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5일 그저께 냈네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쯤 나왔을 때는 한국 증시가 24년에는 오버웨이트였거든요. 비중보다 더 높게. 비중 확대죠.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낸 25년도 전략에서는 이퀄 웨이트 했어요. 중립. 근데 언제 또 축소로 바꿔놨었나 보네요. 근데 축소해서 지금 중립으로 어쨌든 상향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이든 모건스탠리든 골드만삭스든 이런 전략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편입비에 대한 의견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좀 잠잠해지겠네요 보니까. JP모건이 지난 3월 말까지만 해도 공매도 재개와 관세 리스크,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2,400까지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이제는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현실화됐다. 네. 한국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도 여러 군데서 감지되고 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 대선 이후 내수를 증진할 정책 지원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 주식은 지금 과매도 상태이라면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 위험 대비 가장 높은 수익 기회를 가진 투자처 중 하나다. 이어서 올해 말 코스피 지수 예상치를 2,700으로 유지한다. 올해 말까지 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 합리적 목표치다. 다만 한국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무역 의존형 시장이라면서 미국 관세 정책은 여전히 위험 요소이고 메모리 반도체와 화학 업종의 비중 확대를 또 추천했네요. 국내 배터리 업종의 투자 의견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바꿨고 일부 경기 방어주는 편입할 만하다고 했고요. 반면 조선과 전력장비 등 고평가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비중은 축소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워매신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